되셨나요? 네. 자, 우리 오늘 조세 전가와 귀착을 할 차례네요. 248페이지입니다. 네, 조세의 전가와 귀착 중요합니다. 네, 우리 조세정책에서 시험에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일단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서 의미부터 좀 보겠는데요. 자, 이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자, 임대인은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공급자죠. 임대인은 공급자예요. 임차인은요, 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자죠. 이 사람은 임대주택의 공급자고 이 사람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자예요. 자, 그런데 정부가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1,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자,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재산세 1,000만 원을 부과하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자기가 다, 물론 세금은 임대인이 내야 되겠지만 이 1,000만 원에 대한 일부를 임차인에게 떠넘기죠. 맞아요? 어떻게 떠넘겨요? 어떤 방식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죠. 네. 임대료를 인상시켜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300만 원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대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떠넘기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세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조세의 전가 뜻 아시겠어요? 조세의 전가는 다른 제3자에게 자기가 부담해야 될 세금의 일부를 떠넘기는 걸 얘기합니다. 떠넘기는 거, 조세의 전가.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에게 300만 원을 임대료를 인상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이 1,000만 원 중에 얼마를 부담하게 됩니까? 7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300만 원을 임차인이 세무서 가서 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무서에 돈 낼 때 누가 내는 거야? 임대인이 1,000만 원 내는데 그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결국 누가 부담한 거다? 임차인이 부담한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 이 금액을 우리가 조세의 귀착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에는 물어보진 않아요. 의미를.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세의 전가는 뭔데? 세금을 떠넘기는 행위 자체를 뭐라 부른다? 조세의 전가. 조세를 전가시켰더니 최종적으로 세금을 누가 얼마씩 딱 부담하게 되겠죠. 그거를 조세의 귀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네네. 자, 우리 교재부터 한번 볼까요? 줄 좀 치고 갈게요.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에 조세의 전가 찾았어요? 네. 뭐 쭉 읽어보시다가 그 둘째 줄에 보니까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조세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는 조세의 전가라 그래요. 우리 나중에 투자론에 가면 위험의 전가라고도 나오거든요. 그 위험의 전가라는 거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 위험의 전가,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 조세의 전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세금을 떠넘기는 게 조세의 전가예요.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이 가격에 엄청 민감해. 임차인이 가격에 민감해요. 자, 가격에 민감하다는 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큰 거예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탄력성이 큰 겁니다. 임차인이 가격에 엄청 민감한 거야. 그럼 가격에 민감하다는 거는 가격 올리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이 사람 가격 조금만 올리면은 집 나가려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탄력성이 커. 임차인이 탄력성이 커. 그럼 세금을 많이 떠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넘길 수 없어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임차인이 가격에 민감하지가 않아.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작아. 그러면 좀 더 많이 떠넘길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세의 증가와 귀착의 정도, 즉 세금을 많이 떠넘길 수 있느냐, 많이 못 떠넘기느냐, 세금을 많이 부담하느냐, 세금을 적게 부담하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증가와 귀착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세의 증가와 귀착에서 이걸 알아야 돼. 저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탄력성이 큰 쪽이 조세를 많이 부담한다, 적게 부담한다? 적게 부담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가격에 민감하다는 얘기거든요. 가격에 민감하니까 세금을 떠넘기면 그걸 부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탄력성이 작은 쪽이 조세를 적게 부담한다, 많이 부담한다? 많이 부담해요. 그럼 이 두 개를 뭐 다 기억해도 되고 하나만 딱 기억해놓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야. 결론. 자, 그럼 이것만 적으면 여러분들 자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어. 자,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는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니까 수요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적게 부담한다? 적게 부담한다. 그래서 민감하거든, 이 사람.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민감하니까 나한테 세금 떠넘기지 마,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민감해, 떠넘기지 마,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조세 부담은 수요자 조세 부담과 공급자 조세 부담이 있을 때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겁니까? 네,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이 뜻입니다. 탄력성이 작은 쪽이 많이 부담한다 이 얘기예요. 탄력성이 큰 쪽은 적게 부담한다. 중요해요. 오늘 조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탄력성이 얼마나 뜻이죠? 그렇죠. 0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세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게 될까요? 탄력성이 0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니까, 탄력성 0이죠. 탄력성 0이에요. 탄력성이 작은 쪽이 많이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0이잖아, 공급자가. 그러면 세금은 전부 어떻게, 누가 부담한다? 그렇죠. 모든 조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급자가 모든 조세를 부담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이야. 완전 탄력. 완전 탄력이라는 건 탄력성이 얼마나 뜻이죠? 무한대죠. 무한대야, 무한대. 그럼 이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 경우도 수요가 지금 무한대니까
세금을 하나도 부담 안 하겠죠, 수요자가. 그럼 결국 누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공급자가 모든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봅니다, 이제. 꼭 알아야 돼. 자, 조금 전에 제가 조세의 증가라는 거는 어떤 걸 통해서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냐면 임대료 인상,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랬죠? 맞아요? 자, 그럼 이 두 경우 한번 봐보세요. 이 두 경우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전부 다 세금을 누가 부담해? 공급자 지가 다 부담하지. 그럼 이건 조세의 증가가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났죠.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어.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렸다, 못 올렸다. 그래, 이건 가격 인상이 안 된다는 뜻이죠. 가격이 안 변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지금까지는 요 경우는 잘 내요. 1번은 아주 잘 내. 근데 만약에 시험을 좀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골라라. 그럼 뭘 골라야 돼? 이거 두 개 골라야지. 맞아요? 가격의 변화가 없는 거를 골라라. 그럼 뭐 골라야 돼? 2번, 3번 골라야 되겠다. 그죠?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 시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럼 2번, 3번이에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래도 2번, 3번 골라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된다니까 이게 시험장 가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됐습니까? 자, 그럼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세의 증가와 기착의 동그라미 2번. 조세의 기착. 최종적으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즉, 뒤에 줄칩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진다. 줄쳤어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동그라미 4번입니다. 탄력성이 큰 쪽이 가격에 예민함으로 적게 부담하고, 보이세요? 탄력성이 작은 쪽은 가격에 둔감함으로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과 4번이 핵심 결론입니다. 이 두 개가. 별표해야 됩니다. 2번, 4번을. 자, 그 다음 우리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공부했잖아요. 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줘. 공공임대주택을.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대체재가 작아져요? 대체재가 많아져요? 대체재가 많아져. 맞아요? 대체재가 많아지면 탄력성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대체재가 많아지면 탄력성 커진다, 작아진다? 이쪽만 대답하고 있어 지금. 중요하다니까. 탄력성 결정 요인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대체재가 많아지면 탄력성 커집니다. 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주면 임차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임차인들의 조세 부담이 완화되겠지. 맞아요? 한마디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주면 임대인이 나한테 임대를 올려달라 그러면 부담한다. 나가 딴 데 가버린다. 딴 데 가버리잖아. 다른 게 많은데 지금. 맞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면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주면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크게 준단 말이에요.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그 말은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니까 수요자인 임차인이 세금 부담을 적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럼 교재 5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부족률이 심한 국가에서는 대체주택이 적어서, 그죠? 대체주택이 적죠?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 된다. 대체재가 작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보입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줄죠?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대체재가 어떻게 되면? 많아지면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죠? 그래서 결론, 수요자인 임차인의 부담을 어떻게 한다? 완화시킨다. 완화 동그라미. 그럼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이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주면,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아셔야 돼. 아셔야 돼. 자, 됐습니다. 자, 249페이지 보면 양가로 이번에 탄력성이 크기와 조세 기착 해가지고 이제 케이스별로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거 잘 낸단 말이에요.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에요. 자, 거기 보면 비례세와 누진세라는 게 보이세요? 자, 비례세는 뭐냐면요. 비례세는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거야. 뭐 이렇게 똑같이 5%. 모든 사람에게 5% 세금을 부과해. 부가세처럼. 우리 부가세 10% 내죠? 이렇게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비례세. 누진세는 뭐냐면 소득에 따라 또는 가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 이렇게 부과하는 것을 누진세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만약에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우리 개중을 해. 개원들이 한 100명 있어. 여기는 엄청난 부자도 있고 좀 많이 가난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우리 개원들 안에는. 근데 회비가 10,000원이야. 똑같이. 그럼 부자한테 10,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저소득자에게는 10,000원이 상당히 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처럼 똑같이 부담을 시켜버리면 저소득자들이 오히려 부담이 크게 느껴지고 고소득자들은 오히려 부담이 작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세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금도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율을 부과해버리면 오히려 고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을 작게 하고 저소득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진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진적. 역진적이라는 말은 고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그죠? 근데 오히려 고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이 작고 저소득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역진적이라 불러요. 자, 한번 교재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역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재를 보기 전에 아까처럼 역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부자들은 좀 많이 내고 좀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게 하면 되잖아. 즉 세율을 똑같이 부과시킨다. 세율을 차등 부과한다. 그렇지. 차등 부과하면 역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 걸 우리가 수직적 형평이라 그래요. 자, 사실 제가 3월 달에 하려고 이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해봅시다 그러면. 네.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조세의 형평이 있단 말이에요. 조세 형평. 이 조세 형평은 수평적 형평이 있고 수직적 형평이 있어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수평적 형평은. 그럼 수직적 형평이 뭐냐? 조세의 수직 형평이란 고소득자 또는 가치가 높은 자산, 고가치 자산 이런 것들은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저소득자나 또는 가치가 낮은 자산 이런 저소득자와 가치가 낮은 자산들에게는 낮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직적 형평이 이렇게 불러요. 수직 아래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 위. 고소득자는 세금 많이 부담시키고 저소득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세율을 부과시키느냐? 똑같은 세율을 부과해야 된다. 다르게 부과해야 된다. 그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런 수직적 형평을 위해서는 차등 과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차등 과세. 차등 과세의 대표적인 게 누진세예요. 누진세.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 만약에요. 소득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을 부과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비례세라 그런단 말입니다. 동일 세율을 부과하면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세율을 부과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고소득자들이
오히려 세금 부담을 적게 하고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저소득자들이 오히려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이걸 아까 제가 뭐라 불렀어요? 그렇지. 이걸 역진적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걸 역진적이다. 거꾸로다 이 말이야. 역진세적 성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역진세적 성격이라는 거는 수평적 형평을 지금 저해하고 있습니까? 수직적 형평을 저해하고 있습니까? 이거 반대잖아 지금. 수직적 형평과 반대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형평을 저해한다? 수직적 형평을 저해합니다. 좀 이대로 알아두면 좋은데, 만약 이게 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핵심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은 이 말이 중요해.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동일 세율 부과야. 동일 세율 부과. 소득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무슨 세율? 동일 세율을 부과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고? 어떤 일이 생긴다고? 딱 이게 결론이죠. 이 많은 긴 문장을 내가 외우기가 머리에 넣기 힘들다 그럼 결론이거든. 항상 동일 세율 부과 딱 나오잖아요. 동일 세율 부과 나오면 역진세적 성격이다. 무슨 형평을 저해한다? 수평적 형평을 저해한다 그러면 안 돼요. 수직적 형평을 저해한다. 됐습니까? 네네.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비례세와 누진세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이 있어. 그럼 신규주택이 가치가 높아요? 중고주택이 가치가 높아요? 신규주택이 가치가 높단 말이야. 자, 줄 쳐볼게요. 신규주택, 중고주택 줄 치고요. 제가 줄을 친다는 얘기는 읽을 때 그것만 읽으라 얘기예요. 신규주택, 중고주택 줄을 딱 치고 중간 건 읽지 마. 어려워요. 자꾸 읽으면. 그 다음 따라서 뒤에 봅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동일 비율로 여기까지 줄 딱 쳐보세요. 재산세 줄 치고요. 그 여기까지 내용이 뭐예요?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은 똑같은 자산이 아니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 가치가 다른 자산인데 지금 동일 세율을 부과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줄쳐야 돼.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줄친 것만 딱 읽으면 되잖아요. 그럼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옆에 괄호하고 어떤 말을 적고 싶어? 그렇지. 수직적 형평을 저해한다. 수직적 형평을 저해한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려면 동일 세율을 부과해야 돼? 누진세를 부과해야 돼? 그렇지. 누진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는 다 누진세예요. 여러분 소득세 내시죠?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이런 소득세는 전부 다 지금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어떻게 해라? 차등 가세해라. 차등 비율에 누진세를 부과해라. 그럼 뭐가 달성된다? 그렇지.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자, 됐습니다. 자, 넘기시면 250페이지에 조세의 기착 관련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전혀 볼 필요 없어요. 네, 보시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신경 쓰면 요거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그 보충학세 보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 보이세요? 네, 여기도 네모 박스입니다. 그 제목 자체를 박스예요. 토지 단일세론 자체를. 자, 우리 조세에서 있잖아요. 조세에서 중요한 부분이 네 파트야. 네 부분. 네 부분이 중요하거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조세 전가와 귀착. 두 번째 조금 전에 했어요. 조세 형평. 세 번째가 단일세론이야. 네 개 있다고 이거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예요. 토지 단일세론입니다. 자, 그럼 토지 단일세론 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토지 단일세론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토지 단일세론의 의미. 의미를 좀 이거만 보고 좀 알기 쉽진 않은데 토지 단일세론은 이거예요.
토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 세금은 다 없애자 이거예요. 토지세금,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만 남겨놓고 나머지 세금은 다 제가 나중에 줄 쳐드릴 겁니다. 지금 들으시면 돼. 토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자 이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토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 세금은 다 없애자 이 말은 이걸 주장한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금을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세금을 안 좋게 본다는 얘기지. 맞아요? 세금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토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자 이 말이거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그럼 토지세는 왜 남겨놔라 그랬을까? 토지세는 문제가 없나 봐. 토지세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걔는 남겨놓고 나머지 세금들은 문제가 있다 얘기지. 그러니까 전부 다 걔들 나머지는 다 없애라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자 이 말이야.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고 자꾸. 그러니까 토지단위세로는 뜻이 뭐냐? 토지세만 남겨놓고 다 없애. 왜? 토지세는 괜찮아. 나머지 세금은 문제가 많아 이 얘기예요. 그럼 세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세금의 문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우리 학계로에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잘 내거든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 배웠어요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맞아요?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죠.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제3자한테 떠넘깁니다. 저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떠넘기면 좋아? 떠넘기는 사람은 좋겠지만 떠넘기를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떠넘기는 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세금을 부과하니까 조세를 증가시켜. 자, 두 번째 또 있어. 만약에 공급자에게 지금 내가 10,000원의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제 10,000원에 10개를 만들어. 10,000원에 10개를 만드는데 공급자한테 세금을 딱 부과해. 그럼 공급자는 10개 만들까 10개를 안 만들까? 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요 공급이 줄어요. 수요자에게 세금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줄어요. 맞아요?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가 준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준다. 당연한 얘기예요. 맞아? 여러분들에게 취득세를 중과해봐. 취득세는 수요자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아파트 수요 줄어요. 맞아요? 양도세를 부과해봐. 양도세는 공급자한테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럼 사람들 집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지. 공급이 줄어요. 당연한 거야. 자, 그래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줄어. 자,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하다도 안 돼 외우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세금이 없었다면 10개를 만들려고 그랬거든. 시장에다가 자, 우리 가격과 양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시장에 맡겨두면 그렇다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그럼 시장에 맡겨두니까 10개 만든단 말이야 얘들이. 오케이? 근데 정부가 개입을 해 시장에. 세금을 부과해버리네 공급자한테. 그럼 공급자는 10개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뭐라 그런다고요? 자원 배분이 왜곡이 돼.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 두 개예요. 대표적인 부작용이야 이게. 부작용. 이 두 개가 부작용이라고. 그래서 세금을 없애자는 학자들이 있어요. 경제학자들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 사람이란 말이야. 헨리 조지.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부작용 때문에 세금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토지세 보세요. 토지세. 토지는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입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 수직이잖아. 맞아요? 자, 그럼 지주한테 세금을 부과했다. 토지세를. 공급자인 지주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야.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그럼 세금 누가 다 부담해? 공급자가 누군데? 지주. 지주가 다 부담하죠. 조세의 증가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거든. 안 일어나거든. 자, 그 다음 완전 비탄력이라는 거는 양불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완전 비탄력 양불변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부과해도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그럼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토지세는
세금을 부과해도 조세의 증가가 안 일어나고 자원 배분 왜곡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토지세는 괜찮아. 그러니까 걔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자. 이게 토지 단일세론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나 모르겠다. 그래서 토지는 조세의 증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토지세를 부과하면 안 일어나고요. 자원 배분 왜곡도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세는 괜찮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보충학습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토지 단일세론의 뜻이에요. 토지 단일세 이외의 다른 조세는 철폐하자. 이게 주장이에요, 이 사람이. 자, 5번 볼게요.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자, 봅니다. 그는 토지는 줄칠게요. 토지는 줄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줄치고요. 줄쳤어요? 네네. 토지 가치에 대한 과세는 줄치고요. 토지 공급에 전혀 영향이 없다까지 줄칩니다. 이 말은 공급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해. 토지는 딱 양이 불변이니까. 그러니까 즉 이 말을 자원 배분 왜곡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밑 6번에 봐보세요.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 보입니까? 줄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토지 단일세 부담 이런 말 보이세요? 토지 단일세 부담은 공급자인 지주에게만 귀착되고 수요자인 임차인에게는 전혀 전가되지 않는다. 보입니까? 그래 토지세는 조세의 전가도 안 일어나고 자원 배분 왜곡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됩니까? 공급량이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말씀 다 드린 건데, 그럼 시험에서 이제 잘 쓰는 건 말씀드릴게요. 조세 부과 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의 왜곡이 크게 발생한다, 작게 발생한다.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그래. 작게 발생하는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자,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은 공급의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가 줄고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이 준다 그랬잖아.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니까 자원 배분 왜곡이 적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기억해야 돼. 그럼 만약에 조세 부과 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야. 그래서 우리 늘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양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비탄력이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어떻게 될까요?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발생하지 않는다. 자원 배분의 왜곡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것들은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 252페이지에 양가로 6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별표하세요. 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줄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줄쳤어요. 양도소득세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어떻게 된다? 그 밑에 줄쳐야 돼요. 주택의 공급이 감소돼요. 공급이 감소돼. 그럼 공급이 감소되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맞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결 효과라고 불러요. 그 뒤에 보니까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보입니까? 출제해야 돼요. 그 시험에 동결 효과 잘 내. 그래서 동결 효과 나오면 무슨 말이냐? 양도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동결 효과. 동결 효과. 동결 효과. 됐어요? 네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출제 볼게요. 아까 했던 거예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줄치세요. 공급 곡선 완전 비탄력. 그 다음에 굵은 글씨 자원 배분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줄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심화학습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이 나와 있네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세 정책 다 했습니다. 조세 정책 다 했고, 자, 이제 258페이지입니다. 이제. 자, 지금까지 정책론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론 할 거예요. 투자론요. 투자론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